중일전쟁 개전 당시 중국 육군은 정규군 200만 명에 비정규군까지 합쳐 350개 사단, 약 4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었죠. 그것은 중국군의 대부분이 지방 군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기와 훈련은 물론 심지어 군복조차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그 당시 중국 군벌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군벌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권력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 중국 군벌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태평천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50년 12월 태평천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청조정은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들로 하여금 태평천국군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군대, 즉 용인이라는 민병대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게 했죠. 이때부터 군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내 총독 겸 북양 통상대신이었던 이용장은 자신이 통제하던 직내성, 허난성, 산중성 등 5개 성의 세수를 이용해 청나라의 전통적인 팔기군과는 전혀 다른 화이군이라는 사병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 화이군을 근대화시키고 근대적 해군인 북양 함대까지 창설하자 군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천구의 난이 끝난 후에도 이용장 등 주요 군벌의 수장들은 이를 해체하지 않았죠. 그러자 다른 성에서도 이용장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군소 군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중국에선 북양군벌, 염계군벌, 서북군벌, 상계군벌, 쓰촨군벌, 계계군벌, 월계군벌, 정계군벌, 검계군벌 등이 생겨났고, 또 이들 군벌들의 반계군벌들까지 다수 출몰하다 보니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보다 더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느린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에 대한 충성심, 즉 군벌의 수장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고, 전통 무기와 현대 무기를 적절히 혼합, 무장시킴으로써 오히려 청나라의 중앙보다 더 뛰어난 결집력과 전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런 군벌의 형태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화베이 지역과 만주 일대를 통일한 위안스카이가 더욱 거대화된 북양군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장제스의 북벌 이전까지 청일전쟁으로 망해가던 중국을 이들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군벌을 조직화시키고 훈련시킨 교관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죠. 어쨌든 청일전쟁, 북벌내전,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끝나고 1, 2차 북공내전으로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도 중국 군벌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생명력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군벌에 대한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되씹고 있는 듯합니다. 아편전쟁으로 한번 망해봤던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약 범죄에 대해선 극형 집행을 서슴지 않듯 군대 역시 공산당의 통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는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군내 정치원 제도라는 공산주의 특유의 군대 체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100여 년 전 중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주범, 즉 군벌의 만행과 그 후유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당시 군벌의 적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당시 중국의 군벌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안을 한번 살펴보죠. 1921년 중국 북서부 산시성 펜조에서 태어난 미국 정치학자이자 중국학자인 루시안 파이는 중국의 군벌은 본능적으로 의심이 많고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이상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무식하고 잔인한 집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군벌에 대한 점잖은 표현일 뿐이었죠. 당시 중국 군벌들이 병사들과 일반 대중에게 자행하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21년 화베이일보에 난 기사를 인용하여 지금의 허베이성을 통치하던 직내군벌 우페이프라는 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그는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파업을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파업 노동자들에게 반란 협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 중 몇 명에게는 산채로 심장과 간을 도려내고 신체 부위를 난도질하는 이른바 능지처참형을 집행하였고, 다른 몇몇에게는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집행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극형을 면한 사람들에게조차 몸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양초를 삽입한 후 불을 붙이는 그야말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의 광기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벌의 악행 중 부정부패는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충성도를 크게 강조하지만 일명 실버 총회라고 불리우는 뇌물을 받는 대가로 곧잘 지휘관을 배신하곤 했었는데, 이 역시 군벌 집단이 다른 군벌 집단과의 동맹을 배신하는 음모를 꾸민 일과 같이 흔한 일이었죠. 물론 뇌물을 건넨 자는 그만큼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른 일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 승진은 능력과 거의 관련이 없었고, 대진 형제를 가장한 비밀 결사를 조직, 혈연, 지역연고, 학연관계, 그리고 금전적 거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출세를 했습니다. 대신 연이 사조직이 다 그렇듯 조직 내의 배신자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따랐죠. 1925년 11월 장철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고성린이라는 자는 장철인을 배신하고 또 다른 군벌인 펑유장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장철인은 고성린과 그의 아내를 꿰어내어 체포, 공개적으로 총살시키고 그들의 시신을 시현향에 한 상태에 3일 동안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전례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는 배신자에 대한 응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먹지 못할 바엔 남도 먹지 못하게 죄를 뿌려버리겠다라는 심보까지 내재돼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 군벌이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기 위해 행하는 짓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맞겠다라는 몽리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느 한 군벌이 너무 강력해지면 나머지 군벌들과 동맹을 맺어 그 군벌을 공격했고, 이후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서로를 공격하곤 했죠. 그야말로 배타심과 이기심,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전쟁에 돌입하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버린 똥개들처럼 자신의 군대에 피해갈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과 군, 그것으로 연명하는 군인들임에도 말입니다. 이렇듯 당시 중국의 군벌은 의기 있고 용맹스러운 무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깡패들과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꿈은 항상 자신들이 주지웅림할 수 있는 약간의 영토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군벌이 전국을 통일하고 중국을 한번 통치해보겠다라는 웅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1920년대에 들어서자 군벌 간의 동맹정치 내에서는 극단적인 권모술수만 남게 되었고, 민중에 대한 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야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피폐되는 것은 국민들이요, 국가의 명운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를 놓고 벌이는 이들의 너절한 기득권 싸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으니까요. 철도의 통제권은 군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던 중국에서 철도와 열차의 통제권은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1925년을 기준으로 우한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기관차의 70%, 베이징과 세냥을 연결하는 기관차의 50%가 군벌들의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 대부분의 전투는 철도와 가까운 거리에서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철도 주변에서의 끊임없는 분쟁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군벌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중국 동부와 남부에서 벌어진 수많은 분쟁들로 난징과 상하이 노선에 사용된 기관차의 최소 50%가 파괴됐고, 적의 추격을 방해한답시고 후퇴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청야 전술로 파괴된 철도가 전 노선의 30%에 육박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군벌의 병사들은 300대의 화차를 징발,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비군사 철도 교통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운송을 하지 못해 물품의 재고는 쌓여가는데 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어이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1927년 한 해에만 무려 1억 멕시코 은어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죠. 당시 중국인 대부분이 아사 직전에 몰린 상호였는데 말입니다.
중국의 군벌,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기나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때부터 시행된 봉건 제도로 인해 긴 세월 동안이 군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진나라 때 잠시 황제가 직접 통치하던 군효제 시대 등 몇몇 사례를 제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강력한 군주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중국 대륙은 여지없이 군벌들이 득세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각 군벌에는 황제에 대한 봉건의식과 전통적인 윤리관은 그런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중국으로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외부 세력, 즉 정과는 전혀 다른 백인종들이 침입해오자 종전의 전통적 군벌이라는 관념마저 아노미에 빠져버려서일까요? 중국 역사에 보이지 않던 희대의 군벌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군벌은 거의 사라지고 군국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보편주의와 무정부주의, 여기에다 유교적 가부장주의까지 합세 이 모든 것을 짬뽕시킨 이른바 동시주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 유지했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이기주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 군벌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영달, 대표와 향락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고 군벌이라는 체제를 그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산동성의 군벌, 일명 개고기 장군이라고 불리던 짱충창이라는 인간 말종까지 등장하게 됐죠. 도적 출신이었던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거나 무료한 날엔 어김없이 죄수를 불러다 놓고 칼로 죄수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을 취미로 하는 완전히 미친놈이었습니다. 또한 술을 퍼마시는 날이면 연애에 초청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변태세를 일삼던 그야말로 잡놈 중의 잡놈, 또라이 중의 상또라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관에게 아붕만 자라면 이런 자들도 얼마든지 군벌 통치자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 대부분은 일본을 부역하다 자진주의가 박탈되면 일본으로 망명해버리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군벌들은 민족주의적 관념이나 애국주의적 관점은 1도 없는 말 그대로 매국노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짱충장도 자신의 세력이 몰락하자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살당했죠. 그러면 이런 자들을 우두머리로 삼던 병사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끼리의 전쟁이 끝나고 혹여 패자가 되면 다소가 도적대로 돌변해버리곤 했던 것이죠. 하기야 애초에 도적대들이 전국을 유령하다 들어온 곳이 군벌이었으니 그게 그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적대가 바로 이들 무리였던 것입니다. 한때 만주는 물론 화북 지역을 제패했던 중국 공산화의 영웅 장제랑의 아버지 장쩌린 역시 마적 출신이었으니까요. 이에 대해 중국의 어느 정치가는 군벌끼리 전쟁을 하면 도적이 군인이 되고 그 전쟁이 끝나면 군인이 도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군벌이 저지른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거듭 말하거니와 작금의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군대를 절대로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3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벌이라는 DNA가 과연 쉽게 통제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1912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청나라가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수입된 이듬해인 1913년 당시 중국 군벌의 맹주였던 위안스카이는 안우성에는 딴처루이를, 짱수성에는 펑고장을, 장시성에는 리춘을, 후난성에는 탕시항밍을 파견하고 이들 4명의 측근을 해당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시켰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여왕 에올리언이 알을 까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위안스카이는 전국을 통일한 것과 다름없는 영토 통제의 최대 범위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게 된 것이죠. 소위 중호이라 불리는 중국 북부와 양쯔강 유역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국민당 정부가 제정한 헌법까지 개정하여 조약 및 전쟁 결정 권한과 그 외 상당한 비준 권한을 오직 자신에게만 부여시켰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위기와 비극은 이렇듯 독재를 일삼던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19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죽음이 중국 전역의 권력 공백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앞서 말했듯 강력한 군주의 영역이 사라지면 새로운 군벌들이 득세한다는 중국 대륙의 섭리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위안스카이가 알밖에 넣는 앞선 4대 친위 군벌들과 함께 태평천국의 난 진압 시기부터 용의의 모집이 횡행했던 쓰촨성, 산시성, 칭하이성, 닝샤성, 광동성, 광치성, 깐수성, 윈난성, 신장성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벌들까지 활개치기 시작했고, 이런 혼란스러운 배경에 광저우에 기반을 둔 순원의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기반을 둔 위안스카이가 키워놓은 북양 정부가 대륙의 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벌 내용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라는 군계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북벌을 지향한 장제스에 의해 1928년 중국은 마침내 통일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군벌의 시대가 끝나버린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군벌은 중일전쟁의 한창인 1930년대를 거쳐 1940년대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중일전쟁은 물론 이어 벌어진 제2차 국공내전 내내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를 괴롭히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의 군벌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만들게 하는 거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봉건적 사고방식과 온갖 불합리, 그리고 민중을 한낱 개돼지 취급하던 그들의 저급한 인식이 중국 민중, 특히 중국 농민을 깨어나게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깨어난 중국의 민중들은 열렬한 소비에트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오쩌둥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죠. 아니, 잠시 내세웠습니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역사라는 거센 물결에 잠시 눈을 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민중은 절대 한 곳만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라는 강에서 그들의 흔적은 단지 찰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니 태동 때부터 자본주의에 길들여지고 또 그렇게 흘러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분명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